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는 비운의 왕 단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단종이 비운의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가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당시의 사회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1392년에 개국한 조선은 겉보기에는 강력한 중한 집권 국가였다. 조정은 지방 곳곳에 지방관을 파견해 직접 통치했고 지방 호족들은 사병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왕의 힘이 강한, 곧 왕권이 강한 나라는 아니었다. 조선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세력은 양반 사대부였다. 성리학 이념 위에 세워진 조선은 태생적으로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었다. 성리학 이념의 종주국은 중국이었고 왕이든 치료든 모두 중국 황제를 정점으로 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왕을 상감, 신하를 대감이라 부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명칭만 놓고 보면 조선의 왕은 신하들보다 한 단계 높은 존재였을 뿐 모두가 중국 황제를 받드는 질서 안에 있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신하들은 왕을 쉽게 얕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땅과 백성을 둘러싸고 왕권과 신권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왕권과 신권 가운데 어느 쪽이 강해져야 민생이 나아지고 백성이 살기 좋아졌을까? 당연히 왕권이 강해져야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다. 조선시대에 왕에게 세금을 내는 계층은 누구였는가? 바로 양민이었다. 양반은 군역과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층이었고 도비는 사람이라기보다 양반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기에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결국 양민의 비율이 늘어나야 왕실의 곳간이 넉넉해지고 중앙군도 튼튼해지며 왕권 또한 강해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왕은 자기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자영농, 즉 양민이 늘어나기를 바랐다. 왕권이 강해져야 민생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신하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노비나 소장농이 늘어날수록 힘이 강해졌다. 따라서 신권이 강해지면 백성들은 양반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소장농이나 노비로 전락해 삶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비 비율은 인구의 절반에 육박했고 양민, 즉 자영농의 비율은 20에서 30%에 불과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은 왕권이 약한 나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조선의 전성기이자 르네상스라 불리는 세종, 성종 시기, 그리고 영조, 정조 시기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노비 비율이 줄고 양민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였다. 그 결과 민생이 비교적 안정되고 국가 재정도 튼튼해졌다. 물론 동시대 중국, 일본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국력 면에서 상당히 뒤처졌지만 적어도 조선사 내부에서는 비교적 부강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들의 공통점은 모두 왕권이 강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왕권은 언제 약해졌을까?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정통성이 약한 왕은 왕권도 약했다. 조선은 적장자 승계를 정통성의 핵심으로 여겼다. 그래서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경우에는 왕권이 비교적 강했지만 서자나 차남처럼 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통성 문제로 신하들의 무시를 받기 쉬웠다. 그런데 조선의 왕 27명 가운데 적장자 출신은 7명, 즉 26%에 불과했다. 이 점 역시 조선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전란을 앞두고 즉위한 선조와 인조가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적장자가 아니라는 컴플렉스로 인해 왕권이 약했기 때문이다. 전쟁을 앞두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지만 양반은 대토지와 노비를 기반으로 면세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에 군사력을 키울 만한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했다. 약한 왕권 아래에서는 노비 해방이나 토지 반납 등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며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둘째,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 왕권이 약해졌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은 신하들에게 국가의 통치자라기보다 보호와 가르침이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보이기 쉬웠기 때문이다. 왕이 어리면
대비나 대왕대비 같은 왕실 어른이 대신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이 시작된다. 이때 신하들은 왕이 아니라 대비와 소통하며 결제를 받는다. 권력이 왕의 손이 아니라 대비와 그 뒤를 바치는 특정 가문, 곧 외척에게 쏠리다 보니 어린 왕은 자연스럽게 상징적 존재로 밀려나게 된다. 게다가 조선은 왕도 신하에게 배워야 한다는 유교 국가였다. 어린 왕은 하루에 3번씩 신하들에게 유교 경전을 배우는 경연을 들어야 했다. 정치적으로는 왕과 신하의 관계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스승인 신하와 학생인 왕이 된다. 신하들이 상군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사생활까지 간섭하고 훈계했기 때문에 왕의 위엄이 서기 어려웠다. 또한 왕권의 핵심은 누구를 임명하고 처벌할 것인가 하는 인사권, 그리고 군대를 누가 움직이는가 하는 군사권에 있다. 어린 왕은 이런 중요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지적 경험적 토대가 부족하다. 결국 신하들이 초안을 짜고 왕은 도장만 찍는 수준이 되기 쉽고, 실권의 맛을 본 신하들은 더 이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영조 정조 시대의 르네상스가 끝나고 조선이 몰락의 길로 접어든 순조 시대 역시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을 거치며 외척 가문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고, 민생은 점차 어려워졌다. 왕이 스스로 정치를 판단할 수 없는 11살의 나이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군가 대신 정치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증조할머니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자기 가문인 경주 김씨의 힘을 실어주었고, 이 과정에서 정조가 쌓아올린 왕권 중심의 정치 질서는 무너졌다.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난 뒤 성인이 된 순조가 직접 정치를 하려 했지만 이미 조정은 특정 가문이 장악한 상태였다. 이때 순조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세력은 결국 장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였다. 왕의 권위를 지탱하기 위해 외가나 처가 같은 외척을 끌어들이는 순간 권력은 왕실이 아니라 특정 가문으로 쏠리게 된다. 순조가 만약 정조처럼 성인이 된 상태에서 즉위했다면 신하들을 통제하며 왕권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컸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권력의 주가 왕에서 외척 가문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이것이 바로 60여 년간 이어진 세도 정치의 시작점이었고, 조선 왕조가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한 채 몰락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단종이 왕위를 유지했더라도 성군이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볼 수 있다. 신하들이 허수아비 왕을 앞세워 조정을 좌우하고 나라를 어지럽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세조는 백성들에게 나쁜 왕이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는 왕권 강화를 통해 나라를 보다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키고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해 육조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왕권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다.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학술기구인 집현전을 없애고 신하들과 정책을 토론하는 경연도 중단시켰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통치기구를 재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고, 이렇게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양반 관료에게 봉급 대신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를 과전법이라 하였다. 과전은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세조는 과전의 세습을 막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도적을 소탕하고 지방 행정력을 강화하여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백성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북방력도 강화하였다. 북방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외침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세조 때 이루어진 2차례의 여진정벌은 조선이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국경 밖의 적대 세력을 공격하고 승리한 마지막 대규모 외정으로 평가된다. 이후 조선은 국력이 점차 쇠약해지면서 해외 원정을 시도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세조가 다져놓은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은 성종대에 다시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된다.
물론 동시대 중국, 일본과 비교하면 조선은 성리학적 문치주의 체제의 한계로 국력이 훨씬 약했고 사회 발전도 제한적이었다. 군사력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고려 말기보다도 뒤처졌다. 그러나 조선 백성들이 탐과 놀이의 횡포에서 비교적 덜 시달리고 생계를 유지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던 시기는 대체로 세조 때처럼 왕권이 강했던 시기였다. 단종의 죽음에는 단종 복위운동을 꾀했던 사육신과 금성대군의 영향이 컸다. 세조는 즉위 직후 단종을 죽이는 대신 상왕으로 추대하며 권내에 머물게 했다. 명분상으로는 조카에게 양해를 받은 모양새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456년 사육신 사건의 여파로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여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격리가 목적이었지 당장 죽이려는 조치는 아니었다. 그런데 유배지 인근 수능에 있던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 복위를 위해 거병하려다 밀고로 발각되었다. 수능구사 이부흠과 협력해 모은 고을 군사와 향리, 그리고 경운으로 모은 의병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해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중앙군을 보유한 세조 정권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세조와 조정 대신들에게 완종이 살아있는 한 복위운동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게 되었다. 세조는 처음부터 반종을 죽일 의도가 없었으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단종을 위협 세력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사육신과 금성대군의 반란이 단종을 비운의 희생자로 만든 셈이다. 또한 세종대왕의 영향으로 뛰어난 대군들이 많았던 가운데 아버지 문종이 너무 일찍 승하한 것이 단종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다. 즉 영화적 서사와 달리 조선이라는 사회 구조를 냉철하게 분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